계십니까? 누구요? 산책 중이었는데 목이 말라서 이곳 약수가 좋다고 해서요. 속병이 있으시군요. 이곳 약수는 속병이 좋아요. 자신도 모르게 낫는다고 해요. 이제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규자가 나를 찾을까? 몇 안 되는 연고지나 친구들에게 전화질을 해대고 아니면 무작정 나를 기다릴까? 이규자, 용서하라. 돛 올려라. 곽의진. 두 번째 시간. 뙤약볕 속으로. 아내 이규자에게 등을 떠밀려 오는 동안 쭉 평화였다. 이러한 평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미지에 대한 기대, 새로운 것과의 만남, 낯선 곳이 내게 구원을 주고 새롭게 하리라는 희망. 나를 친친 동여매고 있던 잡다한 것들을 한 칼로 잘라버리고 훌쩍 떠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리. 막연하지만 나는 그런 종류의 빛과 만나고 있었다. 언제 다시 오던 길을 되짚어 규자의 성 안으로 침입해 들어갈 것인가 하는 따위는 미지수였다. 차창을 통해 하오의 풍경이 다가왔다. 창밖에는 숲의 가장 길고 평화로운 한 곳이 펼쳐져 있었다. 샤갈의 그림 제목인 숲이 보이는 창. 바로 그것이었다. 짙푸른 색의 숲은 나지막이 누워있고 숲 뒤로 산, 그 뒤로 또 다른 산이 있어서 산은 겹겹이었다. 그쯤에서 시간은 마치 겹겹의 산속에 녹아버려 정지한 듯 그것은 하나의 풍경화일 뿐이었다. 산 풍경 속에는 온통 푸르른 나무와 그 틈으로 이름 없는 산새들이 부드득 날고 있음이었다. 칡넝쿨이 엉키고 산꽃이 피어있기도 했다. 해는 상수리 나무와 오리나무 잎사귀 틈에서 빛나며 구릉의 사면을 기어다니다가 쟁강쟁강 하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햇살끼리 부딪혀 몸부림하는 소리였다. 여름산의 나무, 산꽃, 산새, 그리고 햇살. 그 모든 것 속으로 규자가 태워준 버스는 궤도 이탈을 할 것만 같은 불안한 형태로 달리고 있었다.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로 들어서면서부터 리을 자형의 길은 위태롭게 누워 있었다. 아직 벌겋게 드러나 있는 황토 돌길은 급히 산을 깎아 만든 군사도로일 터였다. 길 오른쪽으로 몇 길쯤인가 가늠할 수 없는 벼랑이며 그 반대쪽은 당장이라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처럼 보이는 불완전한 산벽이었다. 리을자형을 따라 구비구비 돌 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보면 지나왔던 길이 새삼 가야 할 길인 듯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또다시 고개를 내밀어 보았을 때 그것은 이제부터 가야 할 길임에도 궤도가 전혀 다른 것처럼 누워 있었다. 순간 나는 신선한 암과 만났다. 그것은 가야 할 길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인데 반해 지나왔던 길은 그리움이라는 것이었다. 지나왔던 길이 비록 오는 도중 가파른 벼랑이었거나 곳곳에 낙석주의라는 편말이 서 있었거나 정작 돌무더기가 와르르 내려와서 브레이크를 급히 밟았던 적이 있었거나 간에 돌아보니 그것은 그리움뿐이었다. 내가 걸어온 삶 또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규자와의 어려웠던 신혼생활, 엄청난 부조리, 꼭 살려야 했던 사람을 죽인 내 부족한 의술, 부패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멀찍이 달아나며 아득한 기억 속에 가라앉아 있을 것이었다.
그동안 난처한 궤도 이탈을 할 것만 같던 버스는 용케도 잘 굴러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은 언제나 조용하기 이를 데 없는 무언으로 다가왔다. 산은 모든 소리를 품어 안기만 할 뿐 침묵이었다. 우리는 이따금 말의 필요 없음을 절감할 때 온갖 것이 다 모여 있어도 말 없음으로 눌러앉아 있는 산을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다. 그의 삶과 죽음이 함께 공유한다. 나는 이제 내 안에서 스스로 어떤 소리가 나기를, 무엇인가 피어날 것을 기다렸다. 그것은 말없음의 산을 대했을 때 확고하게 일었다. 이미 어떤 예감의 빛이 내 안에 잠입해 들어와서 충전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규자가 일러준 대로 타고 온 버스의 종점에서 내렸다. 야트막한 양철 지붕이 띄엄띄엄 누워 있었다. 산줄기를 타고 내린 계곡 끝에 느닷없이 만들어진 극히 작은 동네였다. 그것은 몇 년 사이에 새로 만들어진 마을임에 틀림없었다. 도시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긴급 날조한 제3의 마을, 언제라도 해체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급조한 날림 집들. 그래도 약수터로 오르는 방향을 가리키는 표말만큼은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큼직하게 세워놓았다. 타당한 것은 약수터야말로 제3의 마을을 세울 수 있었던 근원지가 되기 때문일 터였다. 이곳 약수의 효염이 어떠하기에 규자는 한갓 위장병 환자 취급을 하며 나를 이곳까지 추방시켜 버렸을까. 하살표가 가리키는 길은 오솔길보다 조금 넓은 폭으로 열려 있었다. 길은 군데군데 돌멩이가 그의 뿌리를 보다 깊이 내리고 있어서 몹시 거칠었다. 또한 약수터로 가는 길이라는 안내 편말이 무색할 만큼 호젓해서 휘휘한 그늘이 늘어져 있기도 했다. 다행인 것은 길 옆으로 낯익은 산딸기에 헝클어진 줄기가 뻗어 있음이었다. 그것은 언제라도 반가운 것이었다. 옹색한 자풀의 덤불더미를 헤치고 빨갛게 익은 산딸기를 한 움큼 따서 입에 넣던 기억쯤 누구라도 한 번은 있을 것이다. 기억하겠지만 산딸기는 대부분 손이 잘 닿지 않는 벼랑 아래거나 뱀이 숨어 있을 것 같은 습한 곳에 송알송알 열려 있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따내곤 했다. 먹을 것이 궁했던 우리들의 어린 시절, 여름산의 산딸기는 얼마나 매력 있는 열매였던가. 그것은 어떤 다른 산 열매보다 그것이 머금고 있는 색깔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 잘 띄기도 했지만 보호색 아닌 그것은 먹히는 것만이 그가 해야 할 소임인 양 누군가가 따주기를 기다리는 열매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산딸기 익는 철이 아닌가. 길섭의 산딸기 나무에서는 빨갛게 익은 한 알의 딸기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아직 익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나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눈여겨보았다. 아, 보였다. 지금 막 익고 있는 중이었다. 그것은 반쯤 불그레했다. 내일이나 모레쯤은 빨갛게 익겠군. 그때 다시 내려와 봐야지. 나는 한 움큼의 딸기를 욕심껏 입 안으로 밀어넣던 어린 날들이 어른거려 나른한 행복감에 취한 채 목적했던 약수터까지 힘들이지 않고 올라왔다. 약수터는 서울의 어느 약수터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돌 틈에서 소량의 물이 솟아나오고 그 소량의 물을 고이게 할 수 있는
오목한 받침돌, 그리고 손잡이가 긴 플라스틱 작은 바가지 몇 개. 나는 허리를 구부려 웅숭그리고 앉아서 손잡이 긴 바가지로 약수를 긁었다. 그것은 방금 누군가 다녀갔다는 증거였다. 어느 약수터나 커다란 물통을 들고 와서 줄줄이 서 있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박박 긁어가는 법이니까. 어떻거나 나는 약수를 마셨다. 그것은 처음 대하는 나에게 수줍게 다가왔다. 혀끝을 자극해 약간 쏘는 듯 하더니 쇳내 같은 것이 났다. 나는 입 언저리를 손등으로 문지르고 허리를 펴 주위를 둘러보며 목적하는 집을 찾았다. 약수터에서 왼쪽으로 추곡 여인숙이라 써있는 조잡한 글씨의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저 집이구나 생각하며 그곳을 향해 걸었다. 미음자형 집이었다. 집 뒤로는 병풍처럼 산이 둘러쳐져 있었으며 주위엔 푸성기와 자생식물 투성이었다. 상추, 고추, 쑥, 들깨, 파, 열무, 어린 배추, 봉숭아, 접시꽃, 맨드라미, 채송화, 아직 꽃피지 않은 상국화 등 규자가 아파트의 베란다에 사각의 짝을 이용해서 상추나 고추를 아무리 정성껏 심었더라도 저렇듯 정감 어린 운치를 맛볼 수는 없었다. 내가 유난히 빨간 접시꽃에 정신을 뺏기며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이미 연락을 받고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골깊은 주름을 이마에 이고 있었지만 사람 좋은 선한 인상이었다. 그녀는 오느라 수고했다며 나를 물가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선생님 씻으시는 동안 곧 점심 식사 올리겠습니다. 했다. 나는 텐마루에 걸터 앉아 양말을 벗으면서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에 고무호스를 연결해 철철 넘쳐 흐르는 풍족한 물을 보았다. 넘쳐 흐를 수 있는 물. 한 방울씩 떨어지는 수돗물 소리에도 잠을 깨어 벌떡 일어나곤 하는 규자와는 별개의 것이었다. 나는 세숫대야에 발을 담갔다. 시렸다. 시린 청량감을 끌어올리며 머리까지 물속에 쳐넣었다. 골수까지 찌르는 짜릿한 맑음, 깨끗함, 순결, 백지와 같은 상태였다. 골 속의 온갖 세포들이 녹아내렸다. 이제부턴 속을 파 화채를 해버린 수박 껍질처럼 빈 머리통이었다. 온갖 사념이 녹아내려 텅 빈 채였다. 아, 새의 깃털보다도 더한 가벼움. 두 손을 쫙 펴기만 하면 누구의 날개처럼 어디라도 날아갈 수 있을 법했다. 비우는 것 자체는 보다 더 많은 것을 담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 따위에 허접한 말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서둘러 더운 밥을 지어 대마루에 상을 냈을 때 나는 식충이처럼 희죽거리며 먹기 시작했다. 개걸스럽게 먹어댄 것들은 더덕무침, 고추조림, 취나물, 오이지, 버섯볶음, 깻잎장아찌, 강낭콩조림, 아욱구, 그리고 이곳 약수로 지었기 때문에 푸르스름한 빛을 띈다는 더운 밥 등이었다. 나는 잠깐 새에 밥 한 공기를 비우고 주인 아주머니가 더 드릴까요 했을 때 서슴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녀는 얘의 그 선한 미소를 지으며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 한 공기를 더 가져왔다. 어머니는 늘 따스한 밥을 해주셨다. 그것은 외아들인 내게 보인 그녀의 정성이었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처음엔 센 불로 그리고 조금씩 약하게 한 단계씩 낮춰가며 뜸을 들인 다음
가마솥 뚜껑을 열었을 때의 밥 냄새는 바로 어머니의 냄새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그녀가 아끼는 외간장 한 스푼에 한 방울의 참기름을 넣어 방금 씨암탉이 난 따뜻한 달걀 하나를 깨트려 넣고 더운 밥을 쓱쓱 비벼주셨다. 나는 간장 비빔밥 사발을 들고 너른 마당에서 닭을 쫓으며 먹었었다. 나는 어머니의 더운 밥을 떠올리며 손가락으로 더덕을 찢어 밥 위에 얹어 먹기도 하고 오이지를 아작아작 소리나게 씹으며 쥐 잎사귀를 쫙 펴서 쌈을 싸먹기도 했다. 포식이었다. 그리고 먹어치운 상을 내가자마자 큰 대자로 누웠다. 이미 오래전부터 불 지피지 않은 구들장의 냉기가 기분을 맑게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어 내 안에서 수십 층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도시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핀셋, 장갑, 흰 가운, 주사기, 철침대, 핏덩어리, 벗어서 구긴 채 플라스틱 바구니 속에서 뒹구는 여자들의 팬티, 아기의 울음소리, 신음, 욕지기 등등. 아직 한참을 더 주절돼야 하는 그곳의 모든 것. 그것들이 내 안에서 소각되어 버리자 백일홍이며 붕꽃이며 온갖 자생아의 자풀들이 그 자리에 흐드러졌다. 편안했다. 이렇듯 편안한 안정을 취할 수 있음은 잡초 우거진 자연 속에 나를 맡기고 있기 때문일 터였다. 꽃기호 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 장닭이 울었다. 어떤 그리움 때문인지 등마루가 자르르 울었다. 나는 기억의 바퀴가 수십 년 뒤로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얼마나 깊고 아득한 수면 속에 빠져 있었던지 푸르른 색깔의 어스름인 이 새벽이 몇천 년 전의 그것인 양 했다. 나는 2호평 남짓밖에 안 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뒤쪽으로 뚫린 도화지 넉장 넓이의 봉창이 눈에 들어왔다. 봉창엔 색바랜 모기장이 쳐져 있었고 색바랜 모기장 너머로 내다보이는 것은 푸르른 색깔 지천이었다. 그 지천인 푸르른 숲을 파헤치고 꽃기호 소리는 내려와서 새벽을 알리고 있었다. 짐작컨대 꽃기호 소리는 내가 앉아있는 지점보다 훨씬 위에서 나는 것이었다. 병풍처럼 둘러앉은 산의 맨 꼭대기쯤이 아닐까. 나는 방문에 처진 발을 걷고 밖으로 나와 집 뒤쪽을 향해 고개를 젖혔다. 순간 쫙 소리를 내며 산에서 내려온 맑은 공기가 내 몸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나는 허파를 크게 열어주었다. 몸뚱이가 적당히 부풀어 올랐다. 공기 가득 찬 배를 손으로 치면 둥둥하고 북소리 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입을 조그맣게 열고 이새로 공기를 뺐다. 시 하고 풍선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몇 번이고 그렇게 반복했다. 상쾌했다. 상쾌해서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그 순간 의학계에서 알아주었던 현정수 박사는 사라지고 대신 순수하기 이를 데 없는 촌소년 정수근이 태어났다. 그러고 보면 규자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당신 좋은 공기에서 깊은 휴식을 취해야 해요. 더욱이 그곳 약수가 아주 좋다더군요. 규자가 그렇게 말하며 등을 떠밀었을 때는 마지못해서 떠났다. 그러나 떠나오길 썩 잘했다는 생각이었다. 벼랑길을 지나면서부터 밀려온 평화가 이미 그것을 말해준 셈이었다. 규자의 당부대로 약물을 마시기 위해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약수터 가는 길은 제법 길게 그어져 있었다. 나는 그 길의 중간 지점에서 풀숲에 가린 채 아닌 듯 열려있는 첫 길을 보았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십상인 그 길은 필연 때문에 눈에 띄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띠풀을 헤쳐보았다. 수상쩍은 느낌이 들었다. 그 길로 들어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어떤 것에 끌림당하듯이 나는 그 길로 접어들었다. 막연한 호기심을 터이지만 우거진 띠풀을 헤치며 위로 올라갔다. 불에 열린 이슬방울이 운동화를 적시고 바짓가랑이에 풀물을 들일 것이었다. 잠깐 걸음을 멈추고 보다 크게 귀를 열었을 때 들을 수 있는 소리 하나. 그것은 지금까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아침 먹이를 겨냥하고 있던 살무사가 인기척에 놀라 직덤불 무성한 계곡으로 사사사사 기어가는 소리였다. 형태 없이 소리만으로 느껴야 하는 두려움은 한수 높은 섬뜩함을 준다. 몹시 긴장한 나는 온 신경을 한 곳으로 몰았다. 플립이 갑자기 여러 소리를 뱉어냈다. 여느 그 살무사가 징그러운 표피를 플립에 비비며 기어가는 소리. 살무사를 피해 폴짝폴짝 뛰는 개구리 소리. 또한 풀무치들이 이쪽 저쪽으로 옮겨 안으라고 플립 건드리는 소리. 나는 살고 있는 그 여러 생물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손에 쥐었다. 지금부터는 그것으로 풀숲을 헤치며 오를 셈이었다. 엉킨 칡덤불을 후려치기도 하고 길게 뻗친 아카시아 잎을 내려치기도 했다. 아직 아침 이슬 품고 있던 나뭇잎은 후드득 떨어져 날렸다. 나는 소나무 작대기가 후려쳐서 부러뜨린 칡순을 주워 껍질을 벗겼다. 그리고 그 연한 줄기를 앞니로 씹으면서 위로 올라갔다. 들쩍지근한 즙이 분내와 함께 입안에 스몄다. 그것은 향수였다. 나는 산을 오르면서 내가 하는 짓들이 좋아서 몹시 촐싹거렸다. 보라, 또한 저기 직덤불 뒤로 산꽃이 엄청나게 피어 있음을. 아침 전기를 머금고 주황으로 목을 길게 느려뺀 그것은 나리나리 산나리 꽃이었다. 참나리, 죽나리, 땅나리, 솔나리, 하늘나리, 말나리 모두가 산나리다. 아담의 처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먹어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흘린 눈물이 땅 위에 떨어져 그 자리에 핀 꽃이 나리꽃이라고 하던가. 꽃잎에 촘촘히 찍혀있는 흑자색 점은 이브의 눈물방울인 것을. 그리고 또 만발한 자기나무 꽃을 보라. 명주실 같은 연분홍 꽃이 마치 불꽃놀이하는 모습으로 피어 있음이었다. 도형적이고 규칙적인 섬세함과 정교한 녹색의 잎들, 그 잎들 위로 수놓은 듯 피어난 그것의 모습은 마치 밤하늘의 불꽃처럼 환상적이었다.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들이 처음 대하는 것이냐 새삼 신비롭기까지 했다. 나는 큰 덤불 밑으로 있는 듯 없는 듯 열려있는 길을 헤치며 산 중턱까지 올라갔다. 의외인 것은 거기서부터 어렵게 일군 듯한 거친 밭이 길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점이었다. 뿌리 내리고 앉은 돌이며 억새풀이 있기도 한 밭이었지만 무성하게 자란 콩과 옥수수가 한창이었다. 깊고 가파른 계곡에 누가 일군 밭인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컹컹컹 하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칙칙하고 음산한 칡덤불 계곡일 뿐이었다. 나는 칡덤불이 무성한
계곡 왼쪽을 살폈다. 길이 엿보였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쪽으로 향했다. 개의 짖음은 한참 더 요란하게 산을 흔들어댔다. 그랬어도 나는 소리를 따라갔다. 보였다. 하얀 털을 가진 개가 큰 키의 사람이라면 허리를 구부린 채 들고 나야 될 만큼의 얕은 움막집 방문턱에서 외지 사람을 경계하는 폼으로 맹렬히 지저댔다. 그래도 인기척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또 보이는 것을 눈부신 흰 털의 닭이 그의 붉은 벼슬을 움츠리며 낯선 사람의 출현에 겁먹은 듯 아직도 컹컹 찢어대는 개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른 새벽 꽃기호하고 울며 나를 깨운 그 장딱임을 알 수 있었다. 깊은 산 우막에 어울리지 않게 흰 털을 가진 동물이었다. 나는 울도 담도 없는 마당 한 귀퉁이에서 머뭇거리며 계십니까? 했다. 그때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왜소한 여자가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흘끔 돌아다 보았다. 그녀는 깨진 쥐라로를 끼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 여름철에 화롯불이라니. 그러나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을 알았다. 질 화로 위엔 냄비가 올려져 있었고 무언가가 끓고 있었다. 그것은 취사용 화로였다. 계십니까? 하고 거듭 인기척을 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어떤 반응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양미간을 찌푸리며 누구요? 하듯 왜소한 몸뚱이를 일으켜 나를 쳐다보았다. 흙물과 풀물이 들어 거무죽죽한 몸빼 차림의 그녀는 손질하지 않은 긴 머리칼을 아무렇게나 붙잡아 매서 뒤통수에 갖다 붙이고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에 반쯤 피운 담배를 끼고 있었다. 규자보다도 더 깡마른 여자였다. 산책 중이었는데 목이 말라서. 나는 그들의 경계를 풀기 위해 별 생각 없는 물을 찾았다. 방문턱에 있는 똥개가 다시 그악스럽게 짖었지만 덤빌 태세는 아니었다. 물을 좀. 깡마른 여자는 마지못한 듯 내 앞을 지나 옷막 뒤편으로 갔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때까지 방문턱에만 버티고 있던 놈이 어슬렁어슬렁 내 뒤를 따랐다. 놈이 여차하면 내 뒷덜미를 물어뜯을 것 같아서 마음을 졸였지만 태어난 척 애썼다. 개는 사람 쪽에서 해코지 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덤벼들지 않는다는 것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보고 웃어주었다. 놈은 비굴하게 눈웃음까지 짓는 나를 보고 별 볼 일 없는 놈이군 하듯 뒤로 조금 물러섰다. 움막 뒤편에는 조그마한 물구덩이가 있었다. 퐁퐁 소리를 내며 돌 틈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한 방울씩의 물은 물구덩이에서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넘쳐 흐르는 물을 뜰 생각이 없는지 작은 바가지를 들고 퐁퐁 떨어지는 물을 받았다. 그것은 새로운 것, 순결한 물을 받아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그녀의 작은 어깨 쭉지를 바라보자 연민 같은 것이 치밀었다. 내가 떨림으로 가슴 졸였더라도 그녀는 별 표정 없이 막 태어난 물을 내게 내밀었다. 나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순수한 숨소리가 들렸다. 또한 시퍼런 물에서 막 건져 올린 한 마리 물고기가 푸드득거리는 신선함을 그녀가 건네주는 바가지 속의 물에서 맛보았다. 나는 양이 벅찼지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들이켰다. 그녀는 이제
한 단계 낮은 톤으로 짖고 있는 개를 향해 그만둬 하며 사람 쪽 역성을 들어주었다. 놈이 그 한마디에 목을 움츠리고 한참 뒤로 뒷걸음질했다. 기분이 으쓱해졌다. 나는 한결 여유 있는 마음이 되어 빈 바가지를 그녀에게 건네주면서 고맙습니다 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은 채 물을 마셨으면 그만 내려가 보라는 몸짓을 했다.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무언의 몸짓은 보다 강한 의미로 건너왔다. 그녀는 모두의 대장 같은 폼이었다. 그런 폼으로 개를 앞세운 채 움막에 옆구리를 끼고 돌아갔다. 나는 맥없이 뒷걸음질하며 주위를 눈여겨보았다. 보통 어른의 키만 한 얕은 2칸짜리 흙벽의 움막은 옹색한 원시를 품고 앉아 있었다. 잡초 우거진 뜰, 나무와 나무 사이에 빨랫줄엔 물풀 가득 뺀 옷가지들이 아침 이슬에 젖어 있었다. 무슨 말이건 한마디쯤 더 하고 싶었는데 그녀는 움막 옆구리를 끼고 돌아가더니 그만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아쉬움을 품고 돌아서서 오던기를 되짚어 산을 내려왔다.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에게 가는 호기심으로 뒤엉키기 시작했다. 화채해 먹고 버린 수박통처럼 텅 비었던 머릿속이 다시 뒤죽박죽 엉켰다. 원시 냄새 물씬 풍기는 여자. 40 초반이거나 30 후반일, 그보다 훨씬 아래쪽일지도 모르는 혼자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남자가 있을 법도 하지. 그러나 그렇지도 않아. 집짐승 한 마리가 그토록 그 여자를 감싸며 외지 사람을 경계하는 것은 그 여자를 보호할 누구도 없다는 증거야. 산을 내려오는 동안 나는 그런 생각만 했고 얻은 결론은 내일 다시 올라가 보리라는 생각이었다. 산을 내려온 후 주인 아주머니의 여느 그 맛깔스런 음식으로 포식하고 잠을 잤다. 온종일 잠만 잤다. 잠자는 일, 그것도 일이라고 나는 그쪽을 택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점심을 주면 먹고 자고 저녁을 주면 먹고 또 잤다. 여느 그 꼬끼워하는 장딱 울음소리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깊고 깊은 잠 속에서 눈을 떴다. 그리고 서둘러 산길을 헤쳤다. 어제와 똑같은 길을 가는데 어제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살무사가 풀숲을 끼고 있음 따윈 생각지도 못했다. 보다 쉽게 산을 올라 보다 쉽게 컹컹거리고 짖는 개와 만났다. 짖어대는 개를 향해서 그래 우린 구면이잖아 하며 손으로 다독거리는 여유도 부렸다. 그 여자는 어제와 같은 모양새로 화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가섰기 때문에 놀랐는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곧 화로의 이제를 다독거리며 무심한 척했다. 화로 속에서인지 그녀에게서 익은 감자 냄새가 빠져나왔다. 감자의 냄새는 예나 같이 훌륭했다. 식욕 떨어진 환자를 위해 그것 한 알만 태우면 금세 식욕이 돈다는 것이기도 했다. 나는 넉살 좋게 감자를 굽는군요 하며 그녀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불쾌해하며 앉은 채로 한 발짝 떨어졌다. 어려서 군감자를 참 많이 먹었어요. 보리쌀 삶아낸 아궁이 앞에 앉아 엄마의 핀잔을 들으면서도 제 속에 감자를 꼭꼭 박아놓고 기다렸죠. 감자가 익어가는 것을 눈으로도 감별해냈다고요. 다독거렸던 제가 꿈틀거리며 움직이더군요. 제 속에서 뜨겁다고 몸을 뒤틀고 있어서 그렇구나 생각하며 퍽 신기했답니다. 나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알미라면
며칠이고 밤잠을 설치면서 그 알미에 대한 감동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습니다. 나는 말을 중도에서 멈추면 그녀가 어서 가라고 할 것 같아서 계속 짓거려댔다. 서울에서 오셨죠? 뜻밖의 그녀가 쉽사리 입을 떼고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잘 다듬어진 서울사람 말투였다. 요양처. 이곳 약수가 좋다고 해서요. 서울에서 며칠 전에. 말대꾸 잘못해서 그녀가 입을 다물어 버릴까봐 뒤죽박죽으로 주워 넘겼다. 속병이 있으시군요. 이곳 약수는 속병이 좋아요. 1년쯤 꾸준히 마시면 자신도 모르게 낫는다고 해요. 사실이 그렇기도 하고요. 그녀는 부지깽이로 화로의 재를 다독이며 그렇게 말했다. 여기 물이 그렇게 좋습니까? 한갓 약수 정도가 잘라낸 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줄리 만무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저 아래 독립물보다 여기 돌tum에서 떨어지는 약수가 더 좋은 것 같던데요. 그건 그래요. 자주 올 수 있는 핑곗거리로 무심결에 말했을 뿐인데 반응은 긍정이었다. 그녀는 부지깽이로 화로의 재를 휘저어 제두성이 감자를 골라 나에게 먼저 하나를 건넸다. 어이구, 이거 원, 나까지. 나는 건네주는 감자를 받아 쥐다가 어이구, 뜨거워 하면서 제 속에 다시 떨어뜨려 버렸다. 그녀는 유아적인 내 동작에 입꼬리에 싱거운 미소를 그으며 일어서더니 약수터 옆에 밤나무 잎을 따 감자를 그 잎사귀에 싸서 내게 주었다. 나는 수줍은 웃음으로 감자를 받아들고 껍질을 벗겨냈다. 제투성이 껍질을 벗기자 상아빛 반지르르한 감자알이 먹히기를 기다렸다. 나는 한 입 베어 물었다. 포소스 일어나는 감자살이 입안에서 녹았다. 맛있는데요? 맛있죠. 그녀가 희고 고른 치아를 살짝 내비치며 경계심 없이 웃었다. 그녀는 주위에서 뱅뱅 돌며 눈치를 살피는 흰털의 개한테도 감자 하나를 던져주었다. 내려가세요. 난 더덕캐러 가야 하거든요. 그녀는 녹슨 호미를 찾아들고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리고는 무릎까지 차는 검은 장화를 신고 망태기를 작은 어깨 죽지에 걸었다. 더덕캐러 갈 완전한 차림새였다. 그녀의 모습에서 개척지의 여장부 같은 당당함이 엿보였다. 내가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더니 내려가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와서 약수를 드세요. 하는 표정으로 잠깐 돌아보더니 움막 뒤쪽 산등성이로 올라갔다. 그녀의 개가 그녀를 전송하듯 쳐다보고 작은 눈부신 깃을 털며 푸드득 한번 날개짓했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꼴은 말 그대로 닭 쫓던 개였다. 어떻든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익숙하게 산을 타오르는 그녀는 한 마리의 날쌘 들짐승이었다. 나무숲 속으로 잠깐씩 감추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그 암컷의 모습은 선뜻거렸다. 그녀의 모습이 풀숲에 숨어버리자 그때까지 내 옆에서 서산 위를 바라보던 개가 어슬렁거리며 집 주위를 돌았다. 난 놈의 뒤를 따르며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배짱이었다. 퐁퐁 떨어지는 약수방울을 들여다보기도 하며 방문턱을 넘어 방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방 안에서 겹겹이 어둠으로 찌들어 쾌쾌한 냄새가 역하게 덤벼들었다.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잡종의 개는 눈치도 빨라서 그런 나를 향해 지저댔다.
나는 그깟 똥개쯤 별것 아님을 알아버린 뒤여서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마당 기퉁이의 닭장을 기웃거렸다. 닭장 안에서는 토종 10여 마리가 구구거렸다. 그러고 보면 흰깃의 수탉은 닭장 안에 있는 모두를 거느리는 셈이었는데 해서인지 그 수탉은 유난히 정력적인 놈으로 보였다. 웃음이 이새로 빠져나왔다. 나는 뜰 아래쪽 풀숲에 벌렁 누워 하늘을 보았다. 사념의 구름이 지나가고 나자 쟁쟁 소리가 나는 햇살이 무성한 상수리나무 잎새를 뚫고 강하게 쏟아졌다. 햇살이 직선으로 쏟아지는 걸로 봐선 한낮이 분명했다. 찌르는 강한 빛이 눈을 감겼다. 눈을 감자 졸음이 몰려왔다. 바람은 무성한 나뭇 잎사귀들을 건드려 수천 개의 작은 부채가 부채질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제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죽음을 반항 없이 맞아야 하고 죽음 속에 편안히 누워야 한다. 그것이 평화일 거야. 얼마나 지났을까. 내 잠 속으로 어떤 소리가 흘러 들어왔다 끊어졌다 이어지는 그것은 귀에 익은 오래전의 선율이었다. 나는 단숨에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소리를 찾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찾아서 벼랑 아래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더 세게 들렸다. 벼랑 아래 골짜기엔 물이 흐르고 제법인 폭포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폭포보다 먼저 내 눈에 띈 것은 우통을 벗고 등에 물을 받고 있는 그녀였다. 더덕 담은 광주리 옆에 웃옷과 정화를 벗어놓고 그녀는 물맞이를 하고 있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그녀는 외줄에 에크하라를 가지고 골짜기에 물을 맞으면서 그녀의 과거도 씻고 사랑도 씻고 인생도 씻으며 한 송이의 자풀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누더기를 벗어버린 그녀는 그대로 파릇한 풀포기였다. 물맞이를 하고 있는 그녀의 맨살을 보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욕정의 세포가 일시에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남자란 단지 남자의 필요에 의해서 그가 누구이든 간에 눈앞이 아득해질 때가 있지. 나는 겁없이 벼랑 아래로 내려갔다. 인기척에 놀란 그녀는 눈이 돌아다 보았다. 그러나 난 놀란 그녀가 미처 손쓸 새도 없이 그녀의 맨살을 끌어 안아버렸다. 놀란 그녀의 머릿빛 눈동자가 슬퍼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겁먹어 놀란 젖꼭지가 빨간 딸기 알이어서 딸기알을 입에 넣어야 했으므로 슬퍼하는 그녀의 눈동자를 피할 수 있었다. 물보라는 끓었다. 오색의 물보라가 우릴 감추었다. 사념의 구름 따위 모두 걷어버린 하늘은 그의 파란 너울을 내려뜨려 우릴 감싸주었다. 언제라도 천지는 푸르름 뿐이었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나는 서울에 올라가겠노라고 말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무엇이 불편했느냐? 왜 벌써 올라가느냐? 서울 사모님이 잘해드리라고 신신당부하셨다는 등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일이 많아요. 서울에서 내가 할 일이 참 많답니다. 라고 말하며 서둘렀다. 그리고 그 집 막내 아들에게 버스 타는 곳까지 가방을 들여다주면 고맙겠노라고 했다. 나는 가방을 들여다준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다. 녀석도 손을 번쩍 쳐들었다. 버스는 점차 약수터에서 벗어났다. 나는 차창에 기댄 채 무심히 앉아있다가 30여 분쯤 지나 제법
큰 마을을 이루고 있는 정류장에서 내렸다. 흙먼지 일으키고 떠나는 버스의 꽁무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 길에 서 있다가 정류장 옆에 있는 전방에서 산 여자가 좋아하는 100원짜리 담배 5보루와 소주 2병을 샀다. 그것을 가방 속에 숨기듯이 집어넣고 밀짚 모자를 사서 푹 눌렀었다. 이제 나는 반대편 정류장으로 가서 다시 약수터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면 된다. 몇 시간 만에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며 나는 생각했다. 이규자가 나를 찾을까? 몇 안 되는 연고지나 친구들에게 전화질을 해대고 낯빛 어둡게 칠한 채 이 집 저 집 쏟아낼까? 아니면 무작정 나를 기다릴까? 규자라면 후자일 것이다. 허둥대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곶감처럼 꿰놓은 돈만 뺏으면서 그렇게밖에 아무 일도 할 줄 모르는 규자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더욱 아끼는 일에만 전심을 다해 열심히 할 것이다. 아이들, 규자, 아픔, 죽음, 해박한 지식, 내가 S대 의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아무개라고 내 의식의 뿌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들과 모든 관계의 오랏줄을 끊어버리고 단지 새로운 나를 불러야 한다. 이규자, 용서하라. 우리 모두 평화롭자. 이제부턴 우리를 분리시켜 과거의 시간과 행위를 잘라버려야 하는 것이다. 내가 살기 위해 또는 규자의 다른 쪽이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남은 시간 계속 함께 한다면 우린 서로가 서로를 들볶아 죽이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망각할 것이며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궤도 이탈이 숨막히는 긴장을 가져올지라도 그것은 순간일 뿐이다. 결국 다른 레일로 들어선 살기 노름의 굴렁쇠는 그것이 정상 궤도였던 듯이 매끄럽게 굴러갈 것이다. 뿌리 없는 흔적은 새로운 모형으로 그때 그 자리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 있게 된다. 한 점 색바랜 기억으로 남을 뿐 이제 내가 삶과 죽음의 종점에 서 있을 때 이 세상을 떠나는 길과 세상에 남을 수 있는 길 중 나는 세상에 남을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도 몰래 그녀가 있는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할 것이다. 기다리는 동안 땡볕이 무섭게 내리꽂혔다. 땡볕은 온몸을 뜨겁게 달구었다. 머릿속, 등마루, 목덜미, 사타구니의 구석진 곳까지 주르륵 주르륵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아, 유난스런 불볕 더위. 저만큼 상구비를 돌아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버스가 다가오는 것을 나는 반가움으로 맞이했다. 장렬하는 떼약볕은 이후의 축복이리라.